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제 나이 48세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남편 정민수와 함께 운영하던 작은 분식점은 아침부터 늘 분주했습니다.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식재료를 사러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큰아들 정우진, 중학생이었던 둘째 정미란, 초등학생이었던 막내 정현우, 세 아이를 보며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분식점을 정리하고 보험금으로 조그만 부동산을 얻어 월세를 받으며 아이들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낮에는 마트 캐셔로, 저녁에는 식당 서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도, 무릎이 접힐 것 같은 피로도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 견딜만 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첫 1년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화장실에 들어가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해졌고 아이들도 저를 이해하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워낼게요라고 다짐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새 제 키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큰아들 우진이는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글로벌 무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둘째 미란이는 어릴 적부터 품었던 꿈을 이루어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었고 막내 현우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 개의 일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 받은 월급과 작은 부동산의 월세 수입으로 비상금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 돈은 제 노후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무역회사 동료와 먼저 결혼식을 올렸고 그 이듬해에는 미란이가 의사인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막내 현우도 회사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백년가약을 맺었죠. 주말이면 손주들의 제잘거림으로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요가 교실에 다녔고 수요일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웠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동네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녔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며느리 수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오해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 서랍 속 비상금 통장을 우연히 발견한 후로 수진의 표정에는 미묘한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작지 않은 파동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68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이 아침 일찍 찾아와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며 부엌을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그날의 사건이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지는 그릇을 찾겠다며 제 방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비상금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통장 속에는 20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6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그 순간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이 부부가 저녁을 먹자며 찾아왔습니다. 우진은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보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좋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돈은 제 노후를 위한 것이었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게다가 우진의 사업은 아직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고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진 부부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발걸음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우진 부부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때로는 제 선택이 너무 냉정했던 것은 아닌지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며 느낀 경제적 불안감은 제가 쉽게 비상금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지은이 일찍 찾아와 제사 음식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음식을 만들며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지은의 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정성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서린 서운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지은에게만 용돈을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은이 하루 종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고. 하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이미 차별이라는 상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나 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사나 명절 준비를 할 때마다 수지는 일부러 바쁘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이 더 자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고 그때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명절이면 식구들이 모이지만 식탁 위로 흐르는 어색한 정적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지는 필요한 대화만 나눴고 금세 자리를 떴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끔은 지은에게 주었던 그 3만 원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냥 말로만 고마움을 전할 걸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 이렇게 왜곡되어 버린 현실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유일한 위안은 막내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제 건강을 챙기는 모습에서 딸 같은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지은은 퇴근 후에도 매일같이 찾아와 파스를 붙여주고 허리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한의원도 알아보고 직접 예약까지 해주는 세심한 배려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명절 준비를 할 때면 지은은 전날부터 와서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무거운 것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장 보기부터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보내는 시간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은의 남편인 현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집안일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달려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제 일상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로 앓아누웠을 때 지은이 직접 만든 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약을 지어왔고 밤늦게까지 곁에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끓여준 대추차의 향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지은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잘해주지 못해 항상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오히려 제게 어머님이 계셔서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했고 그럴 때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달의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움직이기도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참고 견뎠겠지만 이번에는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먼저 큰며느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통화는 받지 않았고 두 번째 전화에서야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은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급히 회사에 반차를 내고 30분 만에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제 상태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고 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맹장염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수술 없이 약물 치료만으로도 괜찮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퇴근 시간까지 제 곁을 지켰고 집에 데려다 준 후에야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우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 제가 아팠다는 걸 뒤늦게 알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에 서운해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은은 매일 퇴근 후에 들러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약은 제때 먹었는지,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지은이 끓여준 미역국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 우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이었고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막내 가족만 편애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진은 제가 아플 때 수진이 아닌 지은에게 먼저 연락한 것, 지은에게만 용돈을 주는 것, 지은 가족과만 자주 연락하고 만난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불만으로 쏟아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터뜨리듯 연거푸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수진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것, 용돈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 만남은 서로의 마음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하지만 우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진 가족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주말에 오던 발걸음이 완전히 끊겼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마음 아픈 것은 손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그토록 좋아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제가 안아주려 해도 엄마 뒤로 숨어버리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 미란이가 이 상황을 중재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미란마저 우진 내외의 냉대를 받게 되었고 결국 가족 모임에서 미란의 모습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한 가족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 갈 줄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 행동이 정말 옳았던 걸까요? 혹시 제가 자식들을 차별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힙니다. 우진의 사업 자금 요청을 거절한 것도, 막내 며느리에게만 감사의 표시를 한 것도 모두 당시에는 제가 옳다고 믿었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가끔은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남편은 늘 가족 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단단해진 제 마음이 오히려 가족을 멀어지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비상금을 모으던 그 시절,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누구에게 짐이 될까, 이런 걱정들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돈을 모았고 그것이 결국 큰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즘은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적으며 제 행동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눈물로 종이를 적시기도 합니다. 일기장에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며느리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후회, 손주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은 제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떠오르는 우진의 서운한 표정, 수진의 차가워진 눈빛, 그리고 멀어져 가는 손주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는 둘째 미란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라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그동안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미란의 말을 들으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던 날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책상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힘을 얻던 순간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성장해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던 그 뿌듯했던 시간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은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 수진이 느꼈을 서운함, 우진에 쌓여온 불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가족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비상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변함없이 밝은 미소로 들어서는 지은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손주들은 제 무릎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현우는 조용히 마당의 나무를 다듬습니다. 수진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진 가족과의 거리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매달려 있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은과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추 모종을 심으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 작은 싹이 자라 우리 가족의 식탁에 오를 날을 기대한다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기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상금 통장은 여전히 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닌 제가 걸어온 인생의 흔적이자 앞으로의 시간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언젠가 우진이와 수진이도 이해해 주길 바라며 그때까지 저는 제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립니다. 마당에 핀 수선화가 빗방울을 맞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비도 그치겠지요. 우리 가족의 어두운 그림자도 언젠가는 거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매일 아침 텃밭의 작은 싹들에게 물을 주며 희망을 키워나가려 합니다. 라디오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만은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긴 시간을 지나오며 배운 작은 진리입니다. 25해 전 남편 김태준과 함께 시작한 작은 문구점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임혜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65이 되었네요. 학교 앞 골목에 자리 잡은 우리 문구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문구점 앞을 쓸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학용품들을 예쁘게 배열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로 들어온 학용품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남편은 제품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중환자실 투병 끝에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큰딸 태희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중학교 3학년이던 둘째 태영이는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막내 태리는 아직 어려서인지 며칠이 지나면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절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문구점으로 돌아왔을 때 진열대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던 학용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쯤 채워진 노트 진열대, 색연필 세트를 담아두려던 바구니, 새로 들여온 책가방들. 모든 것이 남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보험금으로 문구점 근처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동네라 장사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오후 3시가 되면 하교하는 학생들로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밤 9시까지 주방에서 일하고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주말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세 딸의 교복비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도 온몸을 휘감는 피로도 참았습니다. 밤늦게 귀가해 보면 태희는 동생들 숙제를 봐주고 있었고 태영이는 설거지를, 태리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남편이 떠난 지 100일 되던 날입니다. 그날따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세 딸이 분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온 딸들은 주방 일을 도와주겠다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태희는 설거지를, 태영이는 서빙을, 태리는 수저를 닦았습니다. 그날 밤 딸들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라준 우리 딸들이 있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 봅니다.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 보고 있죠? 얼마나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딸들 꼭 잘 키워낼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분식집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등교 시간이면 토스트를 사러 오는 학생들로 붐볐고 하교 시간이면 떡볶이와 순대를 먹으러 오는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우리 딸들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보며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큰딸 태희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을 걱정하는 제게 태희는 장학금을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둘째 태영이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막내 태리는 미술에 재능을 보여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일이 바빠질수록 저는 더욱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5시부터 가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들의 도시락은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었고 일주일치 반찬은 일요일 저녁에 한꺼번에 만들어뒀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태희의 20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느라 주말에만 집에 오던 태희를 위해 비밀리에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태영이와 태리는 며칠 전부터 몰래 편지를 쓰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분식집 문을 닫고 네 모녀가 둘러앉아 떡볶이와 치즈 돈가스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입만큼 걱정도 커졌습니다. 가게가 잘 되자 월세를 올리겠다는 건물주의 통보를 받았고 주변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분식점들과의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세가 오르거나 가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비상금이었습니다. 딸들은 이런 제 고민을 알았는지 더욱 씩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태희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해결했고 태영이는
과외 아르바이트로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막내 테리도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초등학생들의 미술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네 모녀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도시락을 싸들고 근처 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들의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장래 꿈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우리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큰딸 태희가 28이 되던 해였습니다. 태희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될 준석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분식집 장사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딸의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딸의 결혼식을 2달 앞두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석이의 어머니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양가가 각각 5천만 원씩 보태주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이 3천만 원 정도였기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희의 행복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고 가게 운영 자금까지 털어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결혼식 날 태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치르고 신혼집 자금을 보태느라 가게 운영이 빠듯해진 상황에서 건물주는 다시 한번 월세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게다가 큰딸 부부의 집들이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준석이 부모님은 약속했던 5천만 원 대신 3천만 원만 보태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째 태영이는 준석이 부모님을 찾아가 따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갓 시작한 태희의 결혼 생활이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더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열었고 일요일도 쉬지 않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석이 어머니가 불쑥 분식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준석이 어머니는 테이블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희가 시댁에 드나들 때마다 손이 비어 있다며 친정어머니가 며느리 된 딸에게 용돈이라도 넉넉히 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신혼집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보태고 매달 빠듯한 가게 운영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더구나 준석이 부모님은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보태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 어머니의 방문 이후 가족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태영이는 의대 실습과 시험 준비로 바빴지만 짬을 내어 분식집에 와서 일손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막내 테리도 미술학원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 번 돈의 절반을 제게 생활비로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태영이는 의사가 되기 위해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할 시기였고 테리는 이제 막 자신의 꿈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희가 울면서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태희를 나무라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명절에 준비한 음식이 부족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태희는 제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저는 딸을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태영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태영이는 준석이네 가족을 만날 때마다 날이 선 말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추석 때는 준석이 누나가 태희를 놓고 친정이 장사치라서 그런지 살림 사는 게 영 이라고 말한 것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태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만난 남자친구와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태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하되 양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은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서로 미리 약속하고 시작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로 상처받지 않을 거라면서요. 분식집 일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무리하게 신혼집 자금을 마련하느라 가게 운영 자금이 부족해진 데다 물가 상승으로 재료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자니 단골 손님들 발걸음이 줄어들까 걱정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가게에 남아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본 태영이는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서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문제로 인해 딸들의 꿈과 미래까지 흔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 보고 있죠? 제가 현명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봄이 오던 어느 날 막내 태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찾아왔습니다. 미술학원에서 함께 일하는 민수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수는 태리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원을 키워나가면서 결혼 생활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리는 제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세 자매를 키우면서 겪었던 고생, 큰언니 결혼 때의 어려움, 그리고 지금의 힘든 상황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만의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와 태리는 신혼집도 예물도 최소한으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모아둔 돈으로 조금 더 넓은 학원 공간을 얻어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식도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소박하게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태리의 결정을 들은 태희는 즉시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처럼 후회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라고 설득했습니다. 태영이도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서라도 동생의 결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태리는 단호했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시작이지 양가의 경제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뤄낸 작은 결혼식이 더 의미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도 태리의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날 태리는 수수한 드레스를 입고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작은 결혼식장에는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객은 적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끈끈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태리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 며느리가 참 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식이 끝난 후 태리 부부는 바로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계약한 학원 공간의 리모델링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씁쓸함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난을 교훈 삼아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막내딸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했습니다. 테리의 결혼식 이후 세 자매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태희는 테리의 결혼식을 두고 너무 허술했다며 못마땅해했고, 태영이는 테리의 선택이 옳았다며 태희를 비판했습니다. 평소 우애 깊던 세 자매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태희가 아이를 데리고 분식집에 왔습니다. 장사가 한창일 때였는데 태희는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친정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태영이가 갑자기 들어와 언니가 처음부터 자존심을 지켰어야 했다며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커졌습니다. 태희는 의대생 동생이 현실을 모른다고 했고, 태영이는 언니가 너무 순종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태희는 울면서 가게를 뛰쳐나갔고, 태영이도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테리가 찾아왔습니다. 언니들의 다툼 소식을 들었다며 자신의 결혼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테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야. 단지 각자의 상황이 달랐을 뿐이야. 테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큰언니는 시댁의 압박 속에서 힘들어하고, 둘째 언니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자신은 새로운 길을 가려 하지만 그 선택이 언니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요. 분식집 일이 끝난 후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세 딸을 키우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딸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세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는데, 이제는 각자의 삶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태희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동생들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얼마 후 태영이에게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한테 너무했죠? 내일 사과할게요. 마지막으로 테리가 보낸 메시지. 엄마, 우리 곧 다 같이 만나요. 테리가 약속한 화해의 자리는 그들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분식집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네 모녀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태희는 시댁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왔고, 태영은 병원 당직을 바꿔가며 시간을 냈습니다. 테리가 직접 만든 떡볶이와 순대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어릴 적 제가 만들어주던 맛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추억이 담긴 음식을 먹다 보니 자연스레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댁의 압박 속에서 너무 힘들어 동생들에게 투정을 부렸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태영이도 자신의 고집으로 언니를 더 힘들게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테리는 울먹이며 자신의 결혼식이 가족 간의 갈등을 키운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신 6주차라고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태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출산 후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식집을 비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태영이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이 의대 실습을 마치면 2달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때 언니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테리도 학원 수업이 없는 오전 시간에 분식집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태영이의 귀중한 시간을, 테리의 학원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가 받아도 되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딸들이 돌아간 후 홀로 남은 가게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딸들이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딸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밤늦게까지 분식집 장부를 들여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이 가게를 정리할 때가 온 걸까요? 월세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식점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단골 손님들의 발걸음도 줄어들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금으로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의 구석구석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으니까요. 저기 구석 테이블에서는 태희가 대학 입학 소식을 전해주었고 주방 한켠에서는 태영이가 의대 합격 소식을 알렸습니다. 카운터 앞에서는 테리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으로 상을 받았다며 자랑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느 날 밤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가게 오픈 첫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형광등 하나 제대로 달지 못해 어두컴컴했던 가게 안에서도 우리의 표정은 밝기만 했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는 세 딸이 교복 입고 찍은 사진들이 차례로 놓여 있었습니다. 문득 태희의 첫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손주를 제대로 돌보아 주지 못하는 할머니가 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영이의 귀중한 시간을, 테리의 소중한 시작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결심했습니다. 분식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이라도 얻어 손주를 돌봐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모성이 아닐까 하고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만이 아닌 딸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도 용기 내어 내려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분식집을 정리하기로 한 결정을 딸들에게 알리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세 딸을 불렀습니다. 주말 저녁 영업을 마친 후 조용한 가게에서 마주 앉은 네 모녀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태희는 제 말을 듣자마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이 가게에서 먹었던 첫 데이트 메뉴부터 결혼식 전날 마지막으로 먹은 떡볶이까지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태영이는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테리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침묵이 흐르던 중 태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첫 월급을 받으면 분식집을 물려받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바쁜 병원 생활 중에도 주말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어머니의 레시피를 배우고 싶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테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평소처럼 능숙하게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곁에서 요리를 배우며 자랐던 막내는 이제 제가 하는 것과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테리가 만든 떡볶이를 먹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이 가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요. 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딸들의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20해 전 제가 남편을 잃고 이 가게를 시작할 때의 눈빛처럼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분식집의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소문을 들은 단골 손님들이 마지막 떡볶이를 먹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20해 동안 이 가게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태희는 임신 8개월의 몸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와서 서빙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태영이는 병원 당직을 일부러 비워두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고, 태리는 민수와 함께 와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마지막 떡볶이를 만들면서 문득 20해 전 처음 이 가게를 시작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이 작은 공간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권리금으로 받은 돈으로 태인의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손주를 돌보는 것이 제 새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태영이는 의사가 된 후 첫 월급으로 그 원룸 보증금의 일부를 보태주겠다고 했고, 태리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준석이 어머니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더니 마지막 떡볶이를 못 먹고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왔어요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불을 끄려는 찰나 딸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20해 동안의 우리 가족 사진들을 모아 만든 콜라주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테리가 직접 쓴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이제는 저희가 엄마의 든든한 백이 되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 딸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지켜봐 주세요.